음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희 아이도 키울 때에 그 생명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보면 제 자신이 보인자, 생명인자라는 거죠. 근데 여자는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보인자라고 그래서 잠재하고 있다가 그 사람의 그 보인자의 아들을 놓았을 때 생명이 된다고 하죠. 이건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100%거든요. 우리 아들이 생명이라는 건 100% 제가 보인자로서 생명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제가 생명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저희 엄마가 보인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형제가 제가 이남 이녀인데 저희 오빠거나 남동생이거나 중에 분명히 생명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100%예요. 그죠? 이미 유전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생명인 건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제 탓은 저희 부모 탓이고, 저희 부모는 그 위에 부모 탓이고, 유전적으로 내려온 문제니까 본인의 탓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한테서부터 태어난 것이 죄인 거죠. 근데 뭐 생명은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긴 한데, 지금 이제 음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 음치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치 한쪽이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그런 존재인가 싶어서 사실 처음 받아들이는 입장은 불쾌할 수도 있고요. 아니라고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선천적이다 이러면 더 화가 나죠. 근데 선천적인 확률이 60-70% 정도에 이른다고 해요. 이 아이가 이미 부모를 통해서 선천적으로 음치 인자를 물려받고 태어난 거죠. 음치는요, 첫 번째 한번 보실게요. 모든 소리는 잘 들을 수가 있지만, 청각에 문제는 없지만, 음정의 높고 낮음, 음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 음치다라고 해요. 본인은 정확하게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들은 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말하는 대로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근데 본인은 들은 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막 웃어. 왜 웃는 걸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나는 노래를 못하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웃는구나 라고 그냥 스스로 체념하고 깨닫게 되는데, 처음에 자기는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모두들이 웃을 때 상처를 받아요. 차라리 너는 음치가 맞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음치가 맞지만 음치가 음악을 못하는 법은 없다. 베토벤을 봐라.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도 가장 위대한 작곡가의 한 명이다. 그럴 수도 있다. 네가 음악을 하겠다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음치는 그래서 선천적인 음치가 있고 후천적인 음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음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 유전인자에서부터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후천적으로는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들이 아기 때부터 귀가 열렸을 때 음악놀이를 같이 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자주 음악을 들려주고, 그리고 엄마가 노래도 자주 불러주고, 소리를 이렇게 청각 놀이를 할 때에 소리를 높낮이에 맞게 또 장단, 길고 짧게 다양한 소리의 형태, 이런 것들을 자주 들려주면서 노출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음감 발달이 되지 못해서 음치가 되는 예가 있어요. 그것도 전 음치의 30-4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작은 양은 아니에요. 그죠? 작은 양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진짜 부모 책임이에요. 이 아이의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엄마의 책임인 거죠. 선천적인 음치는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후천적인 것은 엄마의 책임을 인지를 하시고 늦게라도
깨우치면, 자꾸 듣고 보고 깨우치면 그 귀도 열리고 음감도 조금씩 개발이 되어지니까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유치원에 들어가서 혹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애가 음치라더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훈련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더디게라도 잘 쫓아오면 그거는 후천적인 음치니까 개발하기 나름이신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내용의, 다양한 종류의 놀이를 해 주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한테 다양한 음악 놀이를 해주는데 아이가 관심이 너무 없다. 이상하게 다른 놀이는 좋아하는데 음악 놀이만 하려고 하면 듣기 싫어하고 막 그런다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의 귀가 너무 예민한 거고요. 아이의 귀가 너무 예민한 거기 때문에 어떤 소리에 더 크게 반응을 하는지를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음치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소리는 들리는데 음의 높낮이가 잘 들리지가 않고 음의 길고 짧음이 잘 들리지가 않고 대체로 일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 흥미 없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잘 관찰을 하시면 우리 아이가 음치인지 아닌지의 절반은 우리 엄마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유의 특질이 나타나면 그를 영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재.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인류에서 노벨상을 노벨상 역사가 그닥 길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노벨상을 20세기에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는 되게 오래됐죠.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부터 그 이집트에서 떠나오고 나서부터 만들어진 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잠깐 이스라엘이 고대에 잠깐 한 200~300년 역사를 가지고 난 이후에 이산합니다. 그죠? 뿔뿔이 흩어지는 것.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살게 돼요. 로마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고 중세 때도 역시나 그렇게 되고 오늘날도 전 세계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똑똑한 민족, 영재 천재가 많은 민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을 하나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가 빨라요. 돈 개념이 빠르다는 거죠. 미국의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이 되는 몇몇이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융시장을 이렇게 흔들어댈 수 있는 인물들이 이스라엘 인물들이 많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들은 미국인으로 살아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라는 것을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삽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민족이 무서운 건데 헐리우드를 좌지우지하는 또 돈 많은 인물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그래서 헐리우드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만큼 이제도 밝아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 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교육을 하나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어떻게 교육을 하길래 이스라엘 민족은 저렇게 천재 영재를 많이 배출을 해내나, 교육에 다른 게 있을 거다. 세계적으로 남다른 교육의 방침이 있을 거다라고 관찰을 한 결과 요즘에 가장 관심이 되는 건 이스라엘인들이 잘할 때에 무엇을 많이 하더라고요? 토론을 많이 하더라. 우리나라는 도서관을 가면, 물론 우리나라 도서관이 이렇게 구립시립이 많이 생기게 된 것도 길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도서관에 요즘은 투자도 많이 하지만 도서관 가면요,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숙,
정숙.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 조용히 하는 것. 도서관에서는요, 기침도 제대로 못해요. 그게 우리나라 도서관이에요. 근데 반면 이스라엘의 도서관은 시장통보다 더 시끄럽죠. 이스라엘의 도서관은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면 누구나 다 어렸을 때부터 교재처럼 공부한다는 탈무드를 가지고 그 도서관에서 계속 시끄럽게 떠든다고요. 토론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한다. 나는 이걸 이렇게 읽었다. 아니, 너는 네 뜻도 이해가 되지만 내 뜻은 이런데 이거를 도서관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든대요. 그 누구도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공부합니다. 나가서 좀 떠들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인터뷰를 하러 간 우리나라 국내 기자가 무안할 정도예요. 아니, 도서관인데 이렇게 시끄러워도 돼요? 도서관에서 떠들고 토론하지 않으면 대체 어디서 토론을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데에 토론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토론의 문화라는 건요,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생각,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한다는 건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힘인데,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왜? 대체 왜? 왜? 어째서? 이걸 계속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스라엘 교육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요, 왜? 어째서 그렇게 될까? 와, 이건 빨간색이다. 왜 빨간색일까? 야, 이거 맛있는 음식이지. 왜 맛있을까?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서 그럴까? 이거를 자꾸 가르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는요, 영재라는 단어는 없대요. 영재다 하는 단어는 없대요. 우리나라가 사실 조금 유별나긴 해요. 영재다. 그만큼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애착이 큰 건데, 우리 아이를 너무 특별하게 보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냥 잠깐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놀이를 즐겁게 하다 보면요, 개체 특이성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개체 특이성이라 하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질이자 자질 같은 건데, 이게 엄마의 눈에 보인다는 거죠. 같이 잘 놀아줘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굳이 관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놀다 보면 자연히 보여지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 이런 부분에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구나 할 때 그것을 잘 개발시켜 주는 것, 그것을 아이로 하여금 영재로 자라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엄마들이 놀면서 관찰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장점, 특이사항을, 특징을 잘 이렇게 발현시켜 내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의성의 발달은 부모가 만들어준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조차도 사실 예산 일은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적응이 안 돼서 계속 울고, 특히 첫 아이 같은 경우는 나도 처음 키우는 거라 목욕 하나 시키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고, 시간에 맞춰 젖 먹이는 것만 해도 너무 피곤하고, 새벽에 몇 번이거나 잠이 깨어야 되는 현실도 너무너무 녹록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놀아줘야 되고, 학습시켜야 되고, 창의력 발달을 시켜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영재로 키우는 것도 엄마의 몫이고, 그게 안 되면 다 엄마 탓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현실이 때로는 비정하게 느껴지기도 하실 거예요. 너무 힘들다 싶고, 포기해버리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특히 그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면 퇴근하자마자 달달 볶죠. 나는 하루 종일 이렇게나 힘들었는데 저녁 좀 먹고 들어오라 그랬더니 꼭 집에 와서 저녁 달라 그러고, 자기는 피곤하다고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쥐고 있고, 애기 좀 봐달라고 해도 피곤하다 그러고,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드는지 네가 알아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이만을 위한 눈높이에서 우리 아이하고만 눈을 마주치고요. 우리 아이하고만 자주 눈을 마주치고, 우리 아이한테 맞춘 눈대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쩌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그렇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 감성에 맞추어 내겠다라는 마음이면 저절로 관찰되고 키워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잘 관찰을 해내는 것이 이제 엄마의 몫인 건데, 그걸 굳이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아이와 눈 맞추면서 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닥 힘들지 않을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마다 기질이 다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주어진 환경도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기질과 환경에 맞게끔 놀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아이의 창의성을 발현시켜내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역시나 부모가 할 몫이에요. 근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개념을 얘기했을 때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값비싼 애기 침대와 미끄럼틀, 시소 이런 것들 뭐 해주는 것이 최고급 의상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냐? 글쎄요,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한테 유난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게 SNS가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하나의 이제 경로가 되면서 가뜩이나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 가뜩이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을, 체면치레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훨씬 주변과 비교하고 체면치레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SNS라고 해요. 옆집에 누구는 얼마짜리 뭘 샀다 그러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더 좋은 걸 해줘야 되고, 사실 근데 그거는 아이한테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 그거는 엄마들이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체면치레인 거지 아이를 키우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라고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에 맞추어 가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아, 유아, 아동기 그런 시기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 그리고 고유의 품성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창의성 있는 아이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한테 내적인 영역, 내적인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창의성 개발은 놀이로부터 출발을 해요. 놀이로부터 창의성 개발이, 놀이만 유일하게 여러분 놀이만 강요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놀이 자체에 학습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요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때는 노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다만 엄마의 머릿속에 다양한 자극이 될 수 있는 놀이의 형태를 엄마가 준비를 하면 좋은 거죠. 그 능력의 개발은 놀이를 하면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 아이의 능력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 놀이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한테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 개발은 놀이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점 영역이 있어요.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그것들을 잘 관찰을 하면 다양한 놀이 중에 특별히 아이가 관심을 가져 하는 게 있고 특별히 잘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아이의 1차적인 강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의 기질이 되는 거고, 그것을 먼저 개발시켜내는 거예요. 다른 영역은요, 이 영역을 개발시키면 천천히 따라와요. 그렇게 천천히 따라오면 다시 천천히 이렇게 개발을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잘하나, 무엇에 관심이 있나 엄마들이 유심히 보는 거, 그거를 첫 번째 목표로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부모는요, 영아 때부터
강점 놀이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이가 무엇에 흥미가 있나를 잘 관찰하셔서 그 흥미 있어 하는 영역들을 자주 잘 재미나게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다음 네 번째는요.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물을 보고 또 느끼고 또 상상하고 추리하고 요렇게 발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느끼고 배우고 깨닫는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그곳에서 응용하게 되죠. 그런 것에 대한 응용이 바로 아이가 지각하고 자각하고 직관 능력을 키우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상상력. 창의력이 발달하려면 당연히 상상력이 키워져야 되겠죠. 이 아이가 뭐 많은 것들을 상상을 해야지. 예전 같으면요. 저희 자랄 때 같은 때만 해도 상상력이라는 건 뭐 어림없는 일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시대가 그 농업에서 상업으로 그 다음에 공업으로 다시 상업으로 상공업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시대죠. 우리나라 같으면 특히나 전쟁도 지나고 어렵게 이제 뭐 나라를 일구어서 잘 살아보세요 뭐 이런 거를 할 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에서 자랐어요. 저희 때 같으면.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그것을 강조했으니까 상상력 같은 거는 뭐 창의력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이야기였어요. 그 시대 때는 만화책만 봐도 엄마한테 몇 차례 맞았잖아요. 그래서 책 밑에다가 만화책 이렇게 두고 몰래 보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뭐 웹툰도 있지만 만화책을 권장하기도 하는 시대예요. 너무 다양한 형태의 만화가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너무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서 엄마가 아이들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게 많아져. 옛날 우리 때 같으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죠? 왜냐면 그때는 시대적인 요구가 현실적인 당장 상업, 공업의 시대였기 때문에 상상력, 창의력, 어떤 상상력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거짓말 친다고 맞았죠. 인연이 맨날 거짓말 친다고 막 부지깽이 들고 때리고 막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상상력 생각도 못하던 시대였지만 오늘날 시대는요. 앞으로 21세기는요. 누가 이끈다고요? 창의력 있는 사람, 창의력 있는 인재가 21세기를 이끌어낸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각 기업체마다 창의력 있는 인재, 창의성 있는 인재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왜냐면요. 인류가 나올 건 거의 다 남았거든요. 앞으로 인류가 어디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전에 뭐 SF 뭐 만화, SF 영화 뭐 이런 것들, 예전에 드라마, 미드 드라마 중에 그 키트 있었죠. 시계에 대고 키트 이리 와 이러면 그 차가 인공지능이 있어서 본인이 저절로 스스로 운전해가지고 주인을 딱 태우고, 그리고 주인이 딴 걸로 막 바쁘면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가고, 그것도 요즘은 지금 현실화 거의 다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선 없는 전화기 이런 거 뭐 이미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뭐 안경 가지고 뭐 정보를 보고 통화도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미 그런 것들도 다 예전에 상상해 저게 말이 돼? 하고 백투더 퓨처 같은 거 수륙 양용 뭐 차 육지로도 갔다가 갑자기 그 차가 배가 되어서 바다로도 갔다가 저게 무슨 말이 돼. 미래에는 저런 게 생긴다는데 에이 다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상상하는 건 다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가진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21세기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이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요.
우리 엄마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칭찬, 응원, 격려를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지각력. 경험으로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지각하는 능력이래요. 상상의 영역과 지각의 영역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고 많이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고 실제로 듣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맡아보게 하고 만져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지각할 수 있는,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많이 다양하게 키워준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들 요즘같이 날씨 좋고 이럴 때에 아이들 데리고 공원으로, 가까운 공원으로, 야외로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의 지각력을 키우기 위한 놀이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요. 직관력이에요. 직관력. 직관력은 말하자면 식스센스죠. 육감. 보고 만지고 느껴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촉으로 알게 되는 게 직관력입니다. 요즘에 앞으로의 시대는 특히나 또 직관력의 시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된다. 네. 사물을 딱 보고 느낌으로 알게 되는 직관력. 근데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러지기도 하지만 나중에 뭐 MBTI를 잠깐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 직관력, 타고나는 유형입니다. 직관력하고 상상력하고도 사실은 맥이 살짝 통해요. 비현실적이거든요. 비현실의 영역이거든요. 창의력을 키워주면 직관력도 함께 자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타고난 기질을 개발하라. 네, 아이들에게는요,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딸, 아들 키워보니까 다르더라 하죠. 딸과 아들 키워보니까 너무너무 다르더라. 기질이거든요. 성별이 가지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성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거든요. 환경이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타고나는 것일까,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날은 키워보니까 역시나 여러분들도 키워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죠? 아들과 딸은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아들이 다르고 딸이 다르고 딸이 달라요. 타고난 기질적으로. 그리고 같은 아들, 같은 같은 딸이라고 해도, 쌍둥이라고 해도 두 사람의 기질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이 다르다. 그걸 우리 엄마들이 인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자식을 키우는 것이 출발이 되어지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옆이랑 비교하지 않겠죠. 누구는 이렇게 비교하는 일은 없겠죠. 누구는 어쩌고 하고 비교하는 일이 없어야지만이 이 아이가 이 아이의 기질에 맞게 바람직하게 자라는 거고요. 누구랑 비교하게 되면 좋은 기질도 자꾸 죽어버려서 이 아이가 성향대로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이를 키울 때 제일 먼저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건 뭐냐면요. 나하고 우리 아이도 다르다. 내가 낳았지만 나하고 우리 아이는 다른 개체다.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감각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엄마들이 인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인정을 하시고 아이를 키우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기질, 그 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 가지고 태어난다. 두 번째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성장 일지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성장일지를 쓰실 때, 우리 엄마들이 육아일지, 성장일지를 쓰실 때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몇 가지 쓰세요. 열심히 쓰시는 분들도 쓸 줄만 알아요. 정작 그래서 니네 아이가 어때 하면 글쎄 뭐 어쩔 땐 잘 놀고 어쩔 땐 잘 안 놀고 잘 모르겠다, 맨날 바쁘고 나도 피곤하니까 그냥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성장일지를 되짚어 봐라 얘기를 하면요, 본인이 쓴 걸 되짚어 보면 이런 게 있네 하고 새삼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아, 이 아이가 이럴 때에 특별히 집중을 잘하는구나. 다를 때는 30초 집중이 어려운데 이때는 불과 2분, 아니, 심지어 2분까지나 집중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맥을 통하면서 같은 영역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장일지를 좀 잘 쓰시면. 그러면 이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기가 쉽죠. 성장일지는요, 그러한 의미에서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발판으로 우리 아이를 기질에 맞게 잘 키우는 엄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성장일지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쓰신 성장일지를 스스로 중간중간 이제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활용을 잘 하시라고 성장일지를 자꾸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으셔도 성장일지는 반드시 좀 쓰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기질을 알고 나면요,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을 우리 엄마들이 찾을 수 있어요.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바람직하게, 좋게, 잘, 영특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 엄마들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모르고 넘어가서 그런데 스스로가 자꾸 성장일지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관찰을 하시면 정말 훌륭한 세계 최고의 내 아이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꼭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의 잠재 능력을 오감놀이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잠재 능력, 이제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겠다고 애를 쓰시고 기를 쓰지 마시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놀이를 해주면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저절로 능력을 개발시켜내면서 자라요. 아이들은 사물을 인지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깨달아 가려고 하는 욕구 또한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제일 많이 있어요. 그 시기가. 생존에 의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아야지만이, 우리 엄마의 말을 알아들어야지만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깨달으려고 능력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구나 믿으시고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기만 하시면 되세요. 근데 맨날 똑같은 거 놀지 마시고 오감놀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놀아주라는 거죠. 다양한 영역으로 조금만 엄마들이 신경을 쓰시면 금방 그건 하실 수가 있으세요. 가능하면 어제 놀았던 거 또 놀지 말고 내일 놀 거 어제 거랑 놀고 오늘 놀 거는 내일 모레 거랑 놀고, 요렇게 번갈아 해가면서 한 놀이를 일주일 정도씩 놀아주고 또 한 놀이를 일주일 정도씩 놀아주고 한 단어를 3, 4일 정도 아이들한테 반복해서 들려주고 놀아주고, 요렇게 오감놀이를 자극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능력을 개발시키고 발현해내면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지니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잘 알아서 진보적으로 발전을 시키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 적성에 맞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엄마의 몫이라는 거죠. 요즘에는 특히 적성, 흥미, 적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흥미,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선택해야만 했던 시대는 우리 시대 때 끝났어요.
상공업이 한창 발달을 하던 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미 끝났어요. 인류는 진화만 하지 문명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퇴화하지 않잖아요. 그 시대에 끝났어요. 지금의 시대는, 앞으로 21세기의 시대는요, 상업의 시대도 아니고 공업의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은 IT 시대라고 하지만 IT 이상의 시대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의 일자리들이 생길 거고요. 다양한 형태의 직업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 능력에 맞게, 자기 기질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그 기질과 특징에 맞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육아하는 우리 엄마들의 책임이고 몫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강점과 약점.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인간 누구에게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장점과 약점이 존재합니다. 강점과 약점이 이게 손바닥의 앞뒷면과 똑같다고 해요. 가져갈 때 같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의자를 하나 샀어 했을 때 그 의자의 좋은 점은 강점이지만 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약점이 있겠죠. 가져가서 쓰다 보니까 약점은 드러나는 거죠. 당장 강점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충족해내는 것이 강점인 거예요. 충족해내고 나면 이제 다른 것이 보이는 거죠. 요즘은 허리가 안 좋아서 내가 척추가 좀 휘어서 척추를 딱 바로 세울 수 있는 의자를 필요로 해. 내가 의자에 앉아서 있는 시간이 많거든. 그래서 봤더니 와, 이 의자 완전 좋네 하고 돈을 좀 많이 들여서 그 의자를 사갔더니 와, 척추에는 굉장히 좋아서 야, 역시 내가 잘 샀다 했는데 쓰다 보니까 아, 얘는 다리가 3개밖에 없어서 삐걱거리는구나. 그게 강점, 약점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든지, 척추에 좋다고 샀더니 보니까 허벅지에 무리가 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거나 약점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강점과 약점은 가져가는 거예요. 인간한테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문제인 거죠. 자, 첫 번째는요, 놀이 방법과 규칙을 엄마로부터 다양하게 배우기 시작한답니다. 엄마가 놀아줄 때, 사실은 놀이를 이야기하면 엄마가 놀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빠가 놀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엄마가 놀아주는 영역이 있고 아빠가 놀아주는 영역이 있대요. 그것을 굳이 나누어서 엄마가 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놀아줄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놀아줘야 돼, 이게 아니라 성별적으로, 성적으로 어머니의 놀이와 아버지의 놀이가 있답니다. 이미 태어날 때 기질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나뉘듯이 엄마와 아빠가 기질적으로 나뉘는 거거든요. 엄마가 놀아주는 건 주로 감정에 대한 놀이래요. 그래서 주로 아이들이랑 놀아줄 때 나 배고파, 나 슬퍼, 나 외로워, 친구야 놀자, 와 너무 좋다, 너무 신난다, 너 되게 예쁘구나, 이런 것들로 놀고요. 그래서 엄마랑 놀 땐 주로 소꿉놀이, 인형놀이 뭐 이런 것들 하고 놀죠. 아빠랑 놀 때 사회성과 규칙에 대한 놀이를 한대요. 아빠는 여러 가지 사회성과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규범을 익히면 예의범절이 가르치지 않아도 체득이 되어서 저절로 그 예의범절과 규칙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가 있대요. 다양한 규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놀이로 놀이를 점점 발전시켜내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고 비슷하게 따라한다. 아이가 그렇게 비슷하게 따라하다 보면 뭔가 특별하게 재미있는 것을 스스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느 순간 되면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하고 놀아 하고 아이가 먼저 와요. 말은 하지 못해서 정확한 표현은 하지 않아도 비언어를 포함해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하고 놀아. 아이가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아이의 특질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아이의 성향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엄마가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놀이를 그때 놀았던 그 방식대로 놀지 말고 거기에서 조금 더 진일보한 방식으로 노는 거죠. 한 가지 규칙을 더 넣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진일보한 방식으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엄마들이 땡겨 주신다는 거 염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똑같이 노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조금씩 진보시키면서 발전시키면서 놀이를 해준다는 거. 자, 세 번째는요. 놀이를 차원이 다르게 터득한 아이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취감이 커진답니다.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성취감을 맛보게 된 아이들은 확실히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의 강점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큰 강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아이가 사물을 어떤 곳에 사용해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아이들한테는 있다는 거죠. 우리 엄마가 어떻게 놀아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사물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야 돼, 무엇을 쓰는 물건인고 이것들을 깨닫는 능력을 스스로 키우고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강점과 내 약점을 드러낸다는 거고 내 강점과 내 약점을 발현시켜낸다는 건데 우리 엄마들이 잘 보시고요. 우리 아이의 강점은 개발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의 약점은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없앨 수는 없어요. 강점이 있으면 약점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다만 모든 강점이 이 아이의 강점이 이 아이의 약점을 잘 가려낼 수 있는지 잘 덮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의 강점을 가졌는데 10개의 약점을 가진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개의 강점을 가졌는데 하나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강점을 가진 사람이 10개의 강점을 가진 사람보다 더 우월해 보이는 예가 가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의 강점이 10개의 약점을 덮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0개의 강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약점을 덮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약점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더 훌륭하고 위대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강점을 잘 개발을 시켜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덮을 수 있도록 키워주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게 우리 엄마들이 힘내서 해야 되는 몫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5번째예요. 특별하게 잘할 수 있는 강점 지능은 각자의 능력으로부터 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능력은요. 경험으로부터 온다고 하죠. 그리고 유아의 경험은 엄마가 얼마만큼 해주었느냐 하는 것이 경험으로 오는 거겠죠. 이 아이가 어디 혼자 다니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강점 지능, 강점을 키우고 싶다. 그리고 이것들을 또 능력으로 발현시켜 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우리 엄마들 가능하면 이 아이에게 보다 많은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음만 지금 막 급하시죠. 이것도 해줘야 된다 그러고 이것도 해줘야 된다 그러고 놀이도 해줘야 된다 그러고 동물원에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고 동화책도 읽어줘야 된다 그러고 거기다가 또 강점도 개발시켜줘야 된다 그러고 아이의 영재성이 보이면 그거를 개발시키지 못하면 다 엄마 탓이라 그러고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유식은 숟가락으로 떠먹여야 된다 그러고 직접 만들어주라 그러고 막 할 건 너무 많고 막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남편 오면 밥도 차려줘야 되고 진짜 아이 키우는 일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내가 할 게 너무 머릿속만 되게 복잡하실 텐데 이게 사실 정리를 하자 치면 그렇게 많이
그렇게 정말 많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것만큼 많이 힘든 일은 아니에요. 차분하게 하나씩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가 몇 살이냐, 지금 우리 아이가 뭐 24개월이냐, 혹은 뭐 36개월이냐, 뭐 혹은 뭐 20개월이냐, 18개월이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이 아이의 욕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잘 찾아서 거기에 맞게 해주시면 그렇게 많이 힘든 일은 아니에요.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해주셔야 되는 문제니까, 다만 그건 엄마의 책임이니까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 엄마들 힘을 내시라는 거죠. 6번째는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약점이다. 약점 부분을 물론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약점은 보완시켜주면 좋죠. 근데 강점과 약점이 드러났을 때, 영유아 시절에 강점과 약점이 보여졌을 때 약점을 보완시켜 주려고 애쓰느냐, 강점을 드러내려고 애쓰느냐,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강점, 나의 장점 이런 걸 얘기할 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사자성어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낭중지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는 사자가 있어요. 주머니 낭자를 쓰죠. 그 가운데 중자, 뭐 지자 쓰고 갈지자, 그 다음에 추자, 송곳추자를 쓰는데 바늘 추자.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더라, 바늘이더라 하는 겁니다. 송곳, 바늘을 주머니 속에 찔러 넣으면 걔는 반드시 삐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릴 수가 없는 거죠. 누구의 눈에도 드러나게 되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장점, 강점이 모름지기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 사람의 강점이 숨기고자 애써도 숨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단점이 많지만 그 사람의 강점이 한눈에 훅 보이면 낭중지추, 주머니 안에 있는 바늘처럼, 추처럼, 송곳처럼 그냥 그 사람을 딱 봐도 걔가 먼저 보이면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근데 그것이 단점이 되어버리면, 그냥 딱 봐도 단점이 먼저 훅 들어오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일 때부터 보여지는 강점을 훨씬 더 많이 발현해내고 개발하고 키워내려고 애를 써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7번째는요. 약점은요. 노력하면 많이 좋아지기는 합니다. 없애려고 내가 약점을 가능한 한 들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네. 근데 강점 이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점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강점 지능 하나로서 완성된 결과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약점 영역이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을 다 가진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능하면 나는 강점이 드러나는 인간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와, 그 사람 진짜 긍정적이더라. 아니, 그 사람 되게 씩씩하더라. 야, 그 사람 진짜 밝게 웃지 않아? 근데 그 사람 진짜 열심히 하던데? 근데 그 사람 참을성 되게 좋더라. 이런 것이 먼저 드러나도록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강점 영역을 잘 개발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칭찬이에요. 아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아이의 강점을 드러내면서 칭찬하는 것. 길바닥에 애가 툭 넘어졌는데, 야, 그래도 우리 아들은 씩씩하잖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지? 와, 역시 씩씩한 우리 아들 스스로 일어났네. 다음부터는 안 넘어지도록 조심하는 것까지도 하자. 요렇게 아이의 강점을 칭찬으로 키워내주면 우리 아이들은 누구의 눈에도 드러나는 강점을 가진 좋은 아이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아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24개월이 된 남자아이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까? 그거를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아, 남자아이가 24개월이 됐다 이러면 난리가 나요. 그죠? 일단 걷고 뛰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요때 되면 뭐 잡으러 다니느라고 정신없고 쫓아다니면서 엄마가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예요. 특히 남자아이는 조심해야 될 건요. 베란다 조심하셔야 돼요. 잘 아시죠? 호기심이 제일 많은 나이고요. 뭐든 올라가야 되는 나이예요. 제가 자랄 때는 주의력 결핍 이런 게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저희 남동생이 구멍만 있으면 들어가고, 하여튼 어디 남의 집에 가도요, 올라가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엄마 친구 집에 데리고 갔는데 애가 사라져서 어디나 찾아보면 그 집 옷장 위에 올라가 있고,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고 우리 엄마가 저희 엄마가 남동생 데리고 다닐 때 너무 창피했다는 얘기를 해요. 애가 어렸을 땐 작아서 지금은 좀 큰데 하여튼 못하려 되게 조그매가지고는 어디 구석에 맨날 숨고 올라가고 잠시도 그냥 못 있고, 요즘 같으면 근데 그때 당시는 애들이야 밖에서 노는 거니까. 어쨌든 24개월 된 남자아이는 지금 한창 엄마들이 힘이 들 때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조용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엄마가 뭘 하고 있다가 잠깐 아이를 시야에서 놓쳤는데 얘가 조용하다 싶으면 뛰어가 보면 이미 사고는 쳤어요. 그죠? 엄마 벽에 립스틱으로 그림을 이미 다 그려놨다든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병을 깨고 손에 이미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든지, 그럴 때 이 아이가 잠깐 조용할 때고, 그렇지 않은 한은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고 일을 벌치고 누나한테 욕먹고 아빠한테 욕먹고 그럴 나이죠. 변기통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변기에다가 대고 물 마시고 이런 짓을 한창 할 나이예요. 이렇게 산만한 24개월 남자아이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까 고민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그 얘기를 잠깐 나눠볼 거예요. 두 번째는요, 24개월 된 여자아이는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까. 특히나 예민한 여자아이 같으면 이때 굉장히 감성적이죠. 이때 여자아이가 아빠한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제 말 배워서 이제 입이 트이기 시작할 나이기 때문에, 요때 아이가 아빠한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아빠랑 안 놀아. 아빠는 우리 딸아이가 아빠랑 안 놀아 제일 무서워하죠. 사실 이거 아빠한테 굉장한 협박인데, 얘네는 굉장한 무기를 휘두른다는 걸 알고 하는 짓이에요. 이 얘기를 꺼내면 우리 아빠가 꼼짝을 못하더라. 알고 쓰는 말이죠. 어쨌든 아빠랑 안 놀아, 아빠 미워, 흥, 이런 거 한창 할 요 예민한 24개월 여자아이는 과연 무엇을 하고 놀아주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잠깐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요, 언어지능이에요. 아까 가드너에 대한, 하워드 가드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IQ, 예전에 썼던 IQ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지능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의 지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분이 바로 하워드 가드너. 지금 현재 칠순이 훨씬 넘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원 교수를 하고 계신 심리학자세요. 가드너가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크게 7개, 70년대에 7개의 다중 지능을 이야기를 하셨죠.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와서 자연 친화 지능을 하나 더 넣어서 인간의 지능을 총 8개로 그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언어 지능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언어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회성 발달. 가드너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인간 친화 지능이 나와요. 바로 사회성,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하나의 지능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진로 교육을 하면 요즘 굉장히 정부에서 진로 교육에 많은 돈과 공을 들이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홀랜드가 만든 어디에 내 영역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게 홀랜드가 만든 6가지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사회성 영역이에요. 사회성도 하나의 지능으로 처음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관계에서 내 사회성이 제대로 발현되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살았다, 환경과 여건이 그랬다, 그래서 그 지능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낮았던 지능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잘 마련이 되어서, 준비가 잘 되어서 높아질 수도 있는 지능이 사회성 지능이기도 하죠. 오늘날은 또한 사회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향적인 아이들을 웅변에 보낸다, 태권도에 보낸다 이러면서 외향적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게 사회성 지능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인 건데, 물론 노력으로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지능의 영역이 사회성 발달이에요. 그래서 사회성은 어릴 때 놀이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많이 놀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시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놀 때 이 아이의 특성이 어떤지, 얘는 친구들과 어떻게 노는지, 어떤 방식으로 노는지, 행동 패턴을 잘 엄마들이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논리 수학 지능인데요. 논리 수학 지능, 역시나 가드너가 얘기했던 지능 중에 하나인데, 언어 지능, 그 다음에 사회성 지능, 인간 친화 지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논리 수학 지능이 있어요. 수의 개념, 수의 원리를 파악하는 지능, 그 다음에 공간을 이해하고 자각하는 지능, 이런 것들이 논리 수학 지능입니다. 언어 영역이 발달한 사람, 수학 영역이 발달한 사람은 다르죠. 특히 두 개는 따로 가요. 저 같은 경우는 언어 영역은 좋은데 이 수리 영역은 완전 떨어지고, 공간 개념도 거의 없고 길치에 가깝거든요. 기계도 잘 못 다루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운전을 하는 걸 보고 주변에서는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비가 있어도 길을 못 찾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딴 데로 가버리고 마는, 어제 같은데 오늘 또 헷갈리는, 자기 집만 찾아가는 귀소 본능만 있는, 어쨌든 그게 이제 수리 영역, 이 논리 수학 지능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이의 습관도 놀이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잘 키우려면 좋은 놀이를 어릴 때부터 잘 해주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24개월) 된 아이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까요? 자의식이 생길 때이기 때문에 요맘때에 싫어 안 해, 내가 할 거야, 아니 싫어,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할 때예요. 이제 막 자의식이 생기는 거죠. 거울을 보았을 때 내가 보이는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자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깨달아가는 시기가 돼요. 그 이전에는 엄마와 나를 동일시했죠. 엄마와 내가 동일시되었어요. 엄마가 울고 있으면 옆에서 따라우는, 엄마 왜 울어가 아니라 엄마가 훌쩍훌쩍하면 옆에서 그냥 같이 울어버리는. 내가 배고프면 당연히 엄마도 배고픈 줄 알아요. 내가 배부르면 엄마도 배부른 줄 알아요. 그게 그 24개월 이전의 아이였다면, 유아였다면 자의식이 생기면서 엄마랑 나랑은 다르구나, 아빠랑 나랑도 다르구나라는 거를 무의식 중에 아는 거죠. 그래서 나를 표현하고 싶어져서 엄마 아빠가 하는 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싫어, 안 해, 안 할래, 내가 할 거야. 미치겠다는 얘기를 해요. 요즘 애가 이제 키워놨더니 요즘 들어서 자꾸 싫다 그래서, 자꾸 안 한다 그래서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요. 그 시기는. 자아가 이제 생기는, 자의식이라는 것이 생기는, 자아 개념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시기를 넘기면 다시 엄마와 조율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 시기를 잘 소통하면서 넘기시면 돼요. 요런 시기에 첫 번째는 아이의 행동 변화가 걷기 시작하는 요 시기 24개월 전후에서 나타나요. 밥 한 그릇 먹이는데 무려 1시간, 2시간 한 숟가락 먹고 쫓아다니고 한 숟가락 먹고 뛰어다니고. 저희 언니가 아이를 그 둘째 아들이 터울이 많고 늦게 태어나서 말하자면 늦둥이죠. 아기 때도 보면 식당에 가도요, 밥 한 숟갈 떠먹고는 한 10바퀴 돌고 슝슝 뿅뿅 막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 많은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이제 애를 피해서 데리고 가긴 하던데, 하지만 뭐 이런 건 잘 안 하긴 하던데, 하여튼 한 숟갈 먹여놓고 쫓아다니고 한 숟갈 먹여놓고 또 돌아다니고. 우리는 다 먹었는데 개 하나를 기다리는 게 1시간 내내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진짜 요 나이 때, 2~3살 때, 3~4살 때 한창.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의 식습관은요, 평생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저희 오빠 키울 때는, 제가 오빠랑 5살 더 어린데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오빠가 이제 장남이고 장손이고 귀해 놓으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키웠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자식 4명 키우는 그 바쁜 아침에 도시락을 몇 개씩 싸야 되고 아침을 먹여야 되는 그 바쁜 아침에 우리 오빠를 위해서 김밥을 싸셨어요, 우리 엄마가. 김밥은 소풍 갈 때만 먹는 건 줄 알았던 그 김밥을 우리 오빠를 위해서 우리 엄마는 아침마다 특별히 김밥은 먹으니까, 그래서 김밥을 정성 들여 그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다 싸고 우리 오빠를 위한 김밥 한 줄을 싸서 잘라서 진짜 요거를 들고 그 현관문 입구까지 뛰어나가면서 용아 한 개만 더 먹고 가라, 한 개만 더 먹고 가라. 근데 우리 오빠가 지금도 그래서 입이 좀 짧아요. 식습관을 그래서 이유식에서부터 해두셔야 돼요. 아이가 평생 동안 가져가야 되는 식습관 훈련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시간에 맞게 해야 되고, 네가 시간을 제대로 챙겨내지 못해서 밥 먹는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면 밥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특히 그 보행기 같은데 혼자 앉혀놓고 먹는 때도 역시나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을 좀 그러니까 저지를 하셔야 되고, 같이 이제 습관이 좀 만들어져서 같이 밥상에 차려놓고 아이의 이유식을 떠먹일 때도 가능하면 스스로 혼자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다른 식구들이 밥상을 다 치우는 때가 되면 네 밥상도 치운다라는 것. 그리고 아이가 배고프다 싶으면 중간에 간식을 먹이세요. 먹이더라도 먹어야 되는 시간에 먹지 않으면 너를 위해서 밥 시간은 기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훈련시켜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쫓아다니면서 한 입만 먹어라, 1시간, 2시간 지연시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울 때는 같이 밥상에 아이 밥을 제때 못 먹이면 이제 굶겨 버리면 속이 상하죠. 특히 저희 신랑은, 저희 남편은 막 애가 다 그렇지, 먹게 좀 냅두라 그렇게 엄마가 무정하게 매정하게 밥상을 치우냐고. 근데 나중에 간식을 따로 마련을 하면 돼요. 간식은 주식의 양보다 조금 허기를 모여할 수 있는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마련을 하면,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서 주고 다시 밥때를 기다리게 해야지만이 이 아이가 밥이구나를 알고 그 시간을 지켜내서 먹는 습관을 가져요. 그게 죽을 때까지의 식습관을 끌어간다라는 것을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2시간이 넘기는 게 요즘 아이들 대체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편하게 앉아서 이제 뭐 말 들어가면서 무언가를 하는 시기는 역시 아니긴 합니다. 24개월의 시기에. 그렇다고 엄마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막 앉아, 하지마, 앉으라 그랬지, 밥 먹으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아이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요. 성장할수록 공원이나 어린이집 말고의 뭐 친구들과 뭐 이렇게 잘 놀 수 있도록 어울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 활동에 대한 자아교육을 가지게 되거든요. 친구들과 조율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사회성도 배우게 되는 것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이기 때문에 요 시기에는 자주 데리고 나가서 놀 수 있도록 엄마들이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다음은요. 얼광 부린다든지 고집불통 이런 아이들, 소심한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일수록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마련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아로부터 나를 이해하는 자기 이해 지능이 높여진다고 해요. 자,